아, 네, 이름은 허율외자고요. 네. 지금은 호야라는 생활한복 그리고 전통 장신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얼마나 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태어나기를 애초에 해외에서 태어나서 네. 아버지 직업 때문에 거의 평생이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유럽 쪽에 있었고요. 중간에 한국에 초등학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한국에서는 5년 정도 살고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휴학하고 또 한 3년 정도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한 8년, 9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계속 해외에서 자랐고요. 네.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데 저도 원래 그 출생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네.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 받고 이제 미국 대학은 다시 미국에서 다닌 케이스인데 그 굉장히 한국말을 거의 한 번도 외국에 안 나간 사람처럼 하시니까 되게 신기해서. 저 집안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교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외에 나가 있으면 매번 신문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매달 보내주시고 읽으라고, 읽고 나면 또 전화로 감상평 말씀해 드려야 되고, 또 숙제로 이제 책 같은 거 보내주시고 읽고 또 이제 독후감 써서 보내야 되고, 뭐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 소리 듣기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한 것도 있어요. 검은 머리 외국인. 그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굉장히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원래 이런 꿈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음악이고, 그래서 실제로 음대를 나왔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반대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심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뭐 굳이 예술 중에 하고 싶으면 미술 쪽을 해라 뭐 이렇게 권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만약에 1순위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지금 이 2순위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그때는 패션 쪽에 특히 생활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1순위를 못한다면 이 2순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것도 제 생각에 일단 어머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 이제 있으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뭐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다 한복을 입고 간다든가, 국제학교를 다니면 또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각자 자기 나라 전통 의상 입고 와서 자기 나라 전통 음식을 팔고 그 돈을 또 이제 모아서 어디 기부하는 그런 뭐 행사가 어느 국제학교도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전통 한복이랑 생활 한복을 입고 이제 그런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나라 전통 의상들 보면 이제 그분들의 전통 의상을 뭐 낮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복식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복식도 있는데, 한복은 너무 편한데 예쁜 거예요. 편한데 예쁘고 되게 돋보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많은 전통 복식들 중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 14살? 15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3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잖아요. 30만 팔로워가 넘는. 나 죄송해요.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잘 안 붙어가지고 입에. 네. 그럼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 저는 그냥 컨텐츠 크리에이터 정도? 그게 그나마 좀 입에 붙더라고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게 그나마 좀 입에 붙더라고요. 인플루언서는 좀 약간 거리가 먼 느낌. 근데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이제 되셨는데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뭐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네. 어떠한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라든가 어떤 결정적 계기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좀 멋지게 대답하려면 쇼룸을 오픈했을 때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쇼룸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자고 일어났는데 영상 조회수가 500만 넘었을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 그 하나의 영상 때문에 진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본 거고, 분명히 그 중에서 저희 브랜드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좀 약간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누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1000만 뷰가 됐다, 뭐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뭐 팔로워가 뭐 30만 명이 늘었다, 뭐 이런 게 좀 되게 괴리감 느껴지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하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어떤 영상이었나요? 그게 500만. 그게 제가 한복을 런칭하기 전에 그냥 샘플이 나왔을 때 찍었던 진짜 한 10초짜리 영상인데, 그냥 누구든 입을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외국인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국적의 사람이든 다 즐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거를 올렸는데 10초짜리 자고 일어나니까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였나요? 유튜브는 제가 안 하고요. 네. 그때는 틱톡을 이용을 했었고, 현재는 그 어플 전체도 좀 문제가 많아서 요즘은 인스타그램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틱톡에서 그렇게. 그러면 이 디자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면서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나요? 한복 디자이너? 저는 근데 그 디자이너라는 거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결국 한복이라는 거는 그 전통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이제 옷에 들어가는 무늬 패턴이 아니라 옷을 재봉하고 재단하는 과정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요. 좀 그런 걸 따라가야 되고, 아무리 생활한복이어도 그 전통 틀 안에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들이 없어요. 제가 뭔가 뭐 무늬를 개발한다거나 뭐 원단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말 특이한 걸 만들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란 말보다는 그냥 브랜드 오너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실험적인 거를 디자인해보고는 싶은데, 한복이다 보니까 쉽게 건들 수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디자이너 일을 하려면 제가 실험적인 걸 해야 되고, 그 실험적인 걸 하기에는 또 좀 조심스러운 약간 그런 네, 상태. 그러니까 브랜드 오너 내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브랜드 오너. 그러면 사실 그 브랜드 오너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를 디자인은 할 수 있지만 브랜드를 소유한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이제 겪어보셨으니까. 저도 뭐 이제 일반 회사도 다녀봤고, 다른 일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혹시? 통역 번역 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좀 책임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물론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일반 사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데, 또 이제 회사 대표로서의 책임감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깨가 많이 무겁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가끔 자기가 굉장히 충성하고 좀 좋아하던 브랜드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이콧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소비자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낳는 건데, 제가 100% 무해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인간이 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100% 무해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패션을 좋아하던 소비자로서 이것저것 브랜드 중에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논란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뭐 브랜드 오너의 뭐 실수라든가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뭐 난리 나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배신당한 느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이 브랜드에 이만큼 애정을 쏟아 부었구나, 내가 이만큼 돈을 썼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때는 심지어 제가 브랜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일반 회사원이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브랜드라는 걸 하게 된다면 좀 투명하게 좀 다 약간 열어놓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 개인 계정이랑 브랜드 계정을 거의 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좀 제 생각 같은 걸 많이 밝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가 좀 추구하는 친환경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성별 제한 없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오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철학이라면 제 철학 좀 그냥 솔직하게 욕먹을 거 감수하고 다 내 생각 밝히고 시작하는 거. 왜냐면 그러면 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커뮤니티가 또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매장 보면 딱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서 거기서 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서로 뭐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같이 뭐 이 판을 또 벌려본다든가 뭐 이런저런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굳이 제 철학이라고 하면 그게 있겠네요.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개적으로 했던 것들이 브랜드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보통은 사리는 게 맞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진심이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그 지속적인 좀 열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손님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 좀 대화가 편한 것들도 있고,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이제 마음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피드백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뭐 성별 차별 없고 사이즈 차별 없고 뭐 요런 것들에 요런 것들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일 좀 그때 그분은 이제 서울에 사시는 외국인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옷이 다 거의 다 원 사이즈로 나오거나 좀 많이 작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여기서는 진짜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제가 100%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분을 보고 약간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던가 뭐 그런 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국제학교 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은 워낙에 이제 단일 민족인데다가 서울에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지금은 많은데 예전에만 해도 많지는 않았다 보니까 그리고 굳이 인종이 아니어도 그냥 한국은 사실 조금만 다르면 시선이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디폴트제 다들 그러잖아요. 조금만 화려해도 쳐다보고 뭐 조금만 튀어도 쳐다보고. 그래서
거의 한국은 약간 비슷하게 입고 아, 머리도 네, 다 약간 비슷하게 그게 네. 약간 특징이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맞아요. 특징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신 경험이 그래도 그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했겠네요. 아무래도. 네, 일단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고 해외는 그리고 제가 일단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아, 제가 남한테 관심이 없어서. 네. 그 굉장히 궁금한데 그 근데 뭐 이제 사실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학창 시절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창 시절이요? 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해서 많이 좀 인기도 많아졌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거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취급을 하던 때라 가지고 워낙에 뭐 인종차별 같은 게 뭐 학생만 인종차별하는 거면 관계가 없는데 선생까지 인종차별을 하니까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서 저 되게 조용했어요. 그냥 쉬는 시간에 막 그때 유행하던 한국 사이트 막 버디버디 이런 거 들어가서 놀고. 그 몸에 이제 문신이 되게 많으신데 문신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나요? 문신 자체는 사실 이제 제가 헝가리 살 때 애들이 막 16살인데 막 이미 막 받는 걸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이제 나중에 성인 돼서 내 취향이 무엇인지 확고해질 때 하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성인 됐을 때 했어요. 딱 내 취향이 100% 이거다라는 확신이 왔을 때. 그리고 저는 또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끝까지 파는 성격이고 그 취향이 진짜 좀 거의 소나무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질릴 걸 알아서 성인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이제 저는 타투를 안 해봐가지고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나요? 저는 그때는 제가 브랜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 되자마자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뭘 할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가릴 수 있는 부위들만 했거든요. 뭐 이제 옷 입으면 가려지는 부위들 이렇게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정장 입었을 때 안 보이는 데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런칭하고 잘 됐을 때 나는 회사 생활은 다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이거를 계속 할 것 같다. 이 브랜드를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약간 확신이 있었을 때 했습니다. 혹시 그 문신에 대한 좀 철학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철학이요? 예, 그러니까 뭐 문신은 뭐다.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실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늘긴 했지만, 네네. 여러 커뮤니티도 많이 생겼고, 근데 네. 한국에서는 불법 시술로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이거를 합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안전하게 더 이 위생 관리도 되고 하니까 뭐 그런 차원도 있고 궁금합니다. 뭔가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냥 보편적인 제 의견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한국이 일단 문신으로 세계 1위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불법이어가지고 더 조심해가지고 위생도 저는 이게 세계 1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또 많이 받고, 왜냐면 제가 브랜드 하기 전에 통번역 일을 할 때 원래 이제 타투이스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따라가서 보고 뭐 유럽도 보고 이랬는데 위생관리 한국만큼 철저하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100% 예약제로 이어지면서 거의 다 커스텀 도안으로 가는데, 약간 불법이어서 생길 수 있었던 문화가 몇 개 있지 않나. 위생이 더 철저한 거나 아니면 이제 100% 예약제로 해서 모두가 그 약간 독점? 디자인 독점하게 되는 약간 그런 커스텀 도안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경쟁사회의 한국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을 엄청 키워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출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해외로 이제 합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외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사실 좀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 네, 요즘에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스피커분들이 컨텐츠가 전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좀 그런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컨텐츠가 전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컨텐츠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컨텐츠의 역할, 뭐 본인이 스스로 겪었던 부분도 좋고 아니면 전망하는,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과거의 컨텐츠와 지금의 컨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걸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10대 때부터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에서 뭐가 잘 되는지, 어떤 컨텐츠가 잘 먹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는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났거든요. 좀 캐치도 빠른 편이고, 그래서 제가 틱톡에서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는 싹 빠지고 좀 다른 길로 가고 있긴 한데, 방향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보기에 예쁜 사진들 있잖아요. 뭐 만약에 제품 사진이라고 해도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 뭐 패키징 디자인, 그리고 그 사진을 좀 얼마나 에스테틱하게 찍냐, 뭐 이런 게 좀 중점이었다면, 그런 거에 질린 사람들이 좀 더 날 것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팔로워가 별로 많지는 않은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기업에서 일부러 찾는 이유도, 그런 분들이 리뷰할 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점은 예전에는 뭔가를 검색할 때 저희가 보통 뭐 우리나라라면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 썼었고, 외국은 뭐 구글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색마저 이제는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그럴까 좀 많이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유익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러 가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괜찮은 레스토랑을 찾고 싶다. 그러면 구글은 검색해가지고 그 레스토랑 사진 보고 리뷰 한번 보고 가격대 어떤지 보고 메뉴 어떤지 보고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즘 나오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같은 것들은 15초 안에 영상으로 그게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루프탑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15초에서 20초 안에 가격대까지 싹 다 담아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치 엔진이 되고 있다가 좀 트렌드의 변화 같아요. 콘텐츠가 그렇게 서치 엔진을 넘어서는 그런 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미국의 흐름은 그렇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여자분들 화장품 검색할 때도 한국 분들은 이제 막 화해나 뭐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는데 외국 친구들은 다 틱톡 검색하고 있어요. 그 15초 안에 가격, 발생량 뭐 이런 거 다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되게 되게 유익한 정보네.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어떤 이제 뭐 정보를 찾는 하나의 매개로 수단으로 이게 진화를 한 거네요. 네, 그쵸.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요즘에 워낙 이제 챗GPT랑 인공지능 쪽으로 네.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 크리에이터들한테 되게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 생산성 부문에서 생산성을 많이 올리잖아요. 혹시 써보셨나요? 챗GPT? 개인적으로 AI에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반대쪽이라 가지고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AI가 사람의 어떤 그런 직업을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예술 쪽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또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음악이든 옷이든 디자인이든 뭐 그래서 전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실제로 AI 그 그림 그게 한창 작년 말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커미션이 잘 안 들어와서 생계 유지하기 좀 어려웠던 아티스트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쓸 일 없습니다. 아, 그런 쪽으로는 좀 반대하시는. 네네. 그 이제 패션쇼 같은 거 기획하시면 다 하시나요? 뭐 모든 걸 다? 네. 제가 작년에 첫 패션쇼를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했었고요. 그건 이게 되게 작은 거였고, 이제 올해 또 하나 요청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그때부터는 옷 디자인부터, 그때는 조금 더 약간 제가 어떤 권한이 쥐어지거든요. 패션쇼라는 건 결국 그 브랜드 오너나 디자이너의 그 어떤 철학이든 생각이든 그런 걸 옷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 보여드렸던 거 하려고 디자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할까. 그러면 지금 그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종합적인 그 일들이네요. 여러 가지 기획 뭐 공연 기획부터 어떤 이제 뭐 한복 코디네이팅 뭐 이런 하나하나 디자인을 다 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뭐 그 보통 그러면 그 하루에 이제 지금 이 일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어떤 일을 가장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제품 개발이고요. 왜냐면 제품이 없으면 사실 제품이 이제 특출나지 않거나 아니면 내세울 만하지 않으면 컨텐츠도 못 만드니까 제품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저는 컨텐츠로 이제 계속 그 플랫폼을 키우는 것, 그게 지금으로선 현재 시대에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3위가 아무래도 좀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닌가. 아무리 제품이 뛰어나고 해도 결국에는 저희가 친절하지 않거나 저희가 뭐 케어가 부족하면 그게 또 브랜드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답변하고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이제 뭐 창의력이나 그런 인스피레이션 같은 거를 위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가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창의적이라 생각하시나요? 창의력은 있으니까 예술을 1순위, 2순위로 뒀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오히려 다른 한복 브랜드들을 뭐 실수로라도 보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피를 할까봐
오히려 왜냐면 저도 소비자였잖아요. 한복 브랜드에 다 언팔로우를 하고 안 보고 있고 비슷한 걸 안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반대로 영감을 약간 패턴 쪽에서 많이 얻고 있어요. 실제 뭐 국립박물관 같은데 직접 가면 되게 말이 안 나오네. 막 오히려 어떤 뭐 건축물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서 어마어마한 영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걸 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완전히 반대인 서양식 복식. 왜냐면 이 서양식 복식도 이제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영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곳이랑 제가 원래 음악을 1순위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음대를 나왔던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음악 같은 거,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 입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구상할 때도 있고요. 네, 원래 틱톡이면은 이미지도 있지만 되게 사운드가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춤도 많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몰랐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하는 거 보시고 확실히 음대를 나와서 그런지 약간 그 음악 그 오디오가 있으면 거기 배경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편집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듣기는 했어요. 저도 사실 그 입시를 할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살아보니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뭐 물론 이게 어떠한 발판 역할은 하지만 어떠한 이제 학교의 타이틀이라든가 그런 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이제 본인의 학창 시절을 경험을 해봤을 때 지금 어떠한 이제 자기 미래 어떠한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전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안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죽는다고 보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죽는다는 게 아니고 속이 썩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냥 무난한 직종 갔다가 나이 40대에서 후회하고 지금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정말 저는 수두룩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 일단 도전이라도 해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소심해서 설득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약간 쭈르륵 주저앉았던 사람이긴 한데 도전이라도 해봐라. 안 그러면 진짜 평생 한으로 남아요. 이게 한으로 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좀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도전이라도 해봐라. 그게 불가능하면 뭐 부모님이 반대로 불가능하면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좀 굽히고 들어가서 저도 시간 돌릴 수 있으면 아마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어차피 내 인생인데 내가 부모 반대라고 내가 이걸 억지로 다른 전공을 한 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점들인 거예요. 결국엔 거의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그럼 지금은 그게 많이 이제 저요? 많이 해소가 됐나요? 저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은 뭐 당연히 만족하고 계실 그쵸.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지금?
누가 들으면 막 배부른 소리 한다 아니면 좀 나이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던 1순위는 아니고 2순위를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1순위에 대한 갈망은 있죠. 그래서 네 그건 그렇습니다. 뭔가요? 1순위는? 전 작곡이요. 그래서 작곡과를 나왔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대중음악 작곡이었고 부모님이 저에게 시키신 거는 영상음악 작곡, 영화 배경음악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떤 뭐 비즈니스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 계속해서 뭐 꾸준히 뭔가를 한다든가.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 그럴 시간이 진짜 없어요. 취미생활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바쁠 때는 하루에 한 3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30 되기 전에 저도 도전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작업하러 출국합니다. 그 좀 앞으로의 계획 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예. 앞으로의 계획 브랜드 자체도 키우는 건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혹시 그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돈 많이 네, 많이 번 것 같아요. 많이 벌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돈만 벌으면 또 속이 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여유 가지고 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아까 말했던 1순위도 하면서 2순위도 같이 잘 해 나가는 게 제 목표긴 해요. 그래서 올해 좀 여기저기 도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호야 브랜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처음에는 좀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변환을 줘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부터 퍼스널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타파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정말 수많은 컨텐츠가 있고 이렇게 스크롤링 한다고 하죠. 이렇게 넘겨보는데 이렇게 넘겨보다가 딱 멈추고 이거 뭐지? 하고 클릭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눈길이 가는 옷을 디자인해보고 싶다?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아무래도 머리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런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콘텐츠,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뭐 확산될지 또 어떻게 인정받을지 그 전망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뭐 한국 음악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도 이제 조금씩 빛을 보는 경우이고 한국 컨텐츠 같은 경우 의류 브랜드들 굳이 한복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너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실 한국 브랜드인데 이제 널리 퍼지는 브랜드들도 좀 많이 봤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해외 고객이 더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저 말고도 더 많거든요. 워낙에 요즘에 그런가요? 추세가? 네,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네, 뭐 3타임즈라든가 뭐 아쿠디라든가
그쪽은 조금 더 약간 모던 시크 뭐 이런 브랜드기는 한데 워낙에 그 한국 분들이 참 디자인을 잘해요.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서로 더 예쁜 거, 더 다른 거, 더 멋있는 거 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좀 경쟁 사회가 갖다 준 유일한 장점?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계속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한국 뭐 브랜드든 드라마든 뭐 영상 매개체든 음악이든 계속 더 잘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보완해야 될 점은 있겠죠.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뭔가 지적이라든가 아쉬운 점 같은 걸 누군가 피드백했을 때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함이 있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듣기 싫은 말이라고 그냥 귀 닫고 아몰랑 이러면 그냥 그건 자기 고집이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해서 한국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뭐 그냥 뭐 그냥 외국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이제 피드백에 대한 그 뭔가 오픈 디스커션 이런 게 조금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브랜드가 더 낫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해외 브랜드가 뭐 더 낫다, 뭐 한국 브랜드가 뭐 낫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피드백을 듣고 그거를 보완하는 거는 해외 쪽이 확실히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소비자로서 느끼는 거는 뭐 네. 그게 뭐 디자인에 관한 거든 사이즈에 관한 거든 아니면 뭐 쓰는 단어에 관한 거든. 왜냐면 몇 년 전에 한번 난리 났던 브랜드가 있거든요. 주인이 너무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그 브랜드는 지금 뭐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살짝 잘 되려고 하면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쟤네 저랬던 애들인데 기억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좀 네. 보면 어떠한 그 말씀하신 걸 제가 계속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브랜드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 캐릭터 형성, 그 오너를 그러니까 브랜드 오너를 포함해서 그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characteristic? 네. 그쵸. 약간 일단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눈에 띄려면 이제 옷으로 말을 해야 되고 옷으로 사람들을 아니면 디자인으로 사람들 현혹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끌어당겨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려면 좀 독특해야 되는 건 맞죠. 조금 남들보다 더 튀어야 되고 되게 그 안에 감성적으로 많이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데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은 맞아요. 사실 브랜드를 운영하기에는 제가 너무 좀 많이 감정적인 사람인 것도 맞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브랜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한번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면 시작만 약간 초기에만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좀 이렇게 헤매다 보면 나중엔 그런 것들이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는 댓글. 댓글 때문에 원래 하시다가 닫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예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개인적으로 그냥 막 23살? 이럴 때 그냥 재미로 약간 브이로그 올리고 이런 건 있었는데 거기다 컨텐츠 올릴 생각 저는 추호에도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전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상처받는 스타일이라 지금도 댓글 개판이거든요. 제 거는 진짜 완전 그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유튜브가 조금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